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사연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 쉽지 않았는데요.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건 아닐 테니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데 혼자 겉도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서 사랑했던 시간이 모조리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만약 이런 일을 단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다면 제가 들려드릴 사연이 심금을 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순환을 겪으면서도 환하게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깐 시간 내서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청소 도우미 파견업체를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는 여자랍니다. 어릴 땐 아빠랑 단둘이 살았는데요. 원래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거나 아빠가 어디서 주워 키워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어디 갖다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저를 구박하고 나무라시더라도 묵묵히 지냈죠. 너는 왜 아직 어린애가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나를 기다리냐? 남들은 딸 키우면 집에 가는 길이 즐겁다던데 나는 우울해서 미치겠다. 하루 종일 고생하다 집에 들어오는 네 아빠 걱정은 안 돼? 힘을 주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 저도 아빠한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빠는 제가 뭘 하면서 기다리고 있기를 원하세요? 따로 필요한 게 있으신 거면 노력해 볼게요. 아이고, 됐다.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해서 받는 재롱이 기쁘긴 하겠냐? 그냥 쥐죽은 듯이 있어라. 나한테 뭐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대신 너도 나한테 다른 아빠들처럼 대해주는 거 기대하지 마라. 차라리 아빠가 말씀하셨던 대로 쥐죽은 듯이 있도록 놔두셨으면 마음은 편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빤 저랑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불쾌하다는 듯이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거실에 있으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제가 숟가락 드는 순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굳이 저한테 들리도록 진짜 숨 막힌다고 중얼거리기도 하셨죠. 그래도 매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었던 건 다행이었어요. 그저 아빠 눈에 거슬리지만 않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바깥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얘들아, 채연이 좀 닮아봐. 항상 어떤 말을 하든 잘 듣고 얌전하고 의젓한 애는 채연이뿐이야. 오죽하면 선생님이 직접 채연이 아버님께 어떻게 가르치셨냐고 여쭤보고 싶을 정도다. 다들 채연이가 어떻게 수업에 임하는지 봐라. 솔직히 저는 이런 칭찬을 받아도 별로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계모를 데려오시게 됐습니다. 심지어 계모는 의붓동생까지 데려와서 온전한 가족을 이루게 됐죠. 어린 마음에 저도 드디어 아빠 외의 가족이 생겼다며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의붓동생과 잘 지내고 싶어서 거울을 보며 자기소개를 연습하기도 했고요. 계모에게 말 잘 듣는 딸이란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설거지도 연습했습니다. 저는 김채연이고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무조건 말도 잘 듣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언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잘 지내봐요. 절대로 헤어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처음 만나기로 했던 날엔 깔끔해 보이는 인상을 주려고 몇 번이나 세수하는 바람에 피부가 헐어버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제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분명 아빠랑 계모랑 의붓동생이랑 서로 살갑게 사이가 좋긴 했는데요. 오로지 저만 빠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저만 외톨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동안 아빠는 언제나 저를 타박하고 껄끄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정한 면모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퇴근하고 오면 계모랑 의붓동생이랑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텐 다녀왔다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꽃 구경하러 나들이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밤이 되고 가족들이 귀가하고 나서야 알게 됐죠. 심지어 의붓동생 생일 때는 케이크도 3단으로 준비해서 축하 파티를 했더군요. 아빠, 항상 나를 친딸처럼 생각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처음에 우리 엄마 재혼한다고 했을 때는 무지 반대했거든? 그런데 같이 살고 보니까 너무 좋은 아빠를 만나게 된 것 같아. 얼른 커서 효도하고 싶어. 우리 딸은 존재 자체가 효도인데 뭐. 나도 너랑 네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그전까진 집으로 가는 길이 꼭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었거든. 요즘은 일하다가도 집 생각이 날 정도야. 솔직히 대화하는 것을 남들이 들어보면 제가 의붓딸이고 의붓동생이 친딸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직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부터 의붓동생은 아빠를 편하게 대했거든요. 물론 아빠가 다 받아주시니까 가능한 거였죠. 아무래도 아빠는 계모한테 홀딱 반해서 재혼을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아빠랑 둘이서 살 때는 원래 집안 분위기 자체가 어두운 줄 알고 적응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환하게 웃으면서 계모와 의붓동생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도 들고 서럽더라고요. 게다가 아빠가 의붓동생을 편애하고 있으면 계모라도 저를 챙겨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계모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타박했습니다. 채연이, 너는 진짜 야무지지가 못하구나. 제발 밖에 나갈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갈 생각 없어? 왜 단추 하나 풀고 나간 건데? 너 때문에 나만 이상한 계모라고 욕먹으면 어떡할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니?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추를 다 채우고 다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맨 위에만 풀은 거예요. 어차피 저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서 괜히 새엄마만 뒷얘기 들으실 일은 없을 거예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안 그래도 너만 거실에 나오면 집안 분위기 우중충해지는 거 알지? 맨날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말고 눈치라도 챙기고 있어라. 사실 너만 잘하면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제발 피곤하게 굴지 말자. 지금 생각해도 이 시절에 저는 너무나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하도 집안에서 눈칫밥을 얻어먹게 되니 용돈 같은 건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분식 정도는 사주는 날도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친구들이 저를 안쓰럽게 여겨서 챙겨준다고 해도 매번 얻어먹기는 미안하더라고요. 채연아, 괜히 부담 갖지 말고 같이 먹자. 어차피 너 집에 가면 마음 편하게 있지도 못하잖아. 우리가 뭐 비싼 거 사주는 것도 아니고 떡볶이나 사주는 건데 그냥 먹어. 원래 친구란 게 이런 거잖아. 그래도 어떻게 매번 얻어먹어? 내가 다음번에는 어떻게든 용돈을 구해볼게. 나한텐 너네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고마우면서 받기만 하는 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무조건 나도 너희한테 보답할 거야. 나름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친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한테나 계모한테 용돈을 달라는 말은 참 못했어요. 분명 어마어마한 꾸중이 돌아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혹시 책 사이에 껴둔 돈이라도 있을까 싶어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과사전을 펼쳤을 때 가족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선 아빠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고 저랑 닮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사랑스럽게 껴안고 있었죠.
그냥 딱 봐도 제 어린 시절에 찍은 가족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엄마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존재도 모르고 살다가 엄마의 존재를 알고 나니 너무 그립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를 통하지 않으면 저는 엄마가 어떤 분이셨고 왜 지금은 곁에 없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용기 내서 아빠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궁금증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바로 노발대발하면서 저를 손가락질하더군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이미 너 버리고 바람나서 나간 여자를 왜 찾는데? 기껏 잊고 살았더니 네 아빠 속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어? 너는 핏줄도 아닌데 정성스럽게 키워준 네 새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렇게 배응망덕한 걸 자식 새끼라고 키우고 있었네. 그렇게 저는 아빠한테서 내놓은 자식 취급받고 기억에도 없는 엄마한테는 버림받은 자식이라 여기며 우울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의붓동생이랑 처지가 비교돼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의붓동생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빠의 사랑까지 받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저한텐 일반 교과목 학원조차 아깝다면서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붓동생은 무용하고 싶다고 하니 아빠가 비싼 돈 들여 선생님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모와 아빠가 저를 무시하니 의붓동생도 저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 한번 다 같이 외식한다면서 백화점에 가게 됐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더군요. 어떻게 새 옷을 입혀놔도 꼬질꼬질하다는 생각이 들지? 타고난 촌스러움은 어떻게 감출 수도 없는 건가? 언니는 밖에 나와서 얼굴 들고 있기도 창피하지 않아?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가? 만약 집안에서 그런 거면 무시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백화점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있어서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의붓동생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위에 서 있었는데요. 저를 하찮게 여기면서 밀치려고 하길래 어깨를 쓱 피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의붓동생은 중심을 잃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발목 부상을 입고 말았어요. 딱히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집안은 뒤집어졌죠. 아무래도 무용을 지망하던 의붓동생의 인대가 다 터져 무용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 걷거나 일상생활하며 불편한 건 없었지만 꿈을 이룬 의붓동생 때문에 저는 더욱 집안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동생이 좀 장난치는 건데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속 좁게 토라져서 피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뭐야? 너 때문에 미래 창창하던 애가 힘들어하잖아. 항상 넌 우리 가족에게 피해만 주는구나. 지금 내 심정이 어떨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단순히 발목만 다친 게 아니라 꿈을 잃었다고. 거의 영혼이 꺾여버린 수준이란 말이야.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지 몰라도 음침해서 꼴도 보기 싫구나. 누가 들으면 제가 고의로 의붓동생 발목을 다치게 한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야말로 농락당하기 싫어서 피해버렸다가 누명을 쓴 거라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안에서 제대로 미운 털이 박힌 만큼 성인이 되자마자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구했어요. 당연하게도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하염없이 쓸쓸하기도 했지만 이제 당당하게 제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라 믿기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 다짐과 달리 공장에서의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이도 어린데다가 손이 어설퍼서 혼도 많이 나고 텃세에 시달렸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제일 앞으로 불려가 공개적으로 타박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아무도 제 옆엔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휴게 시간에 제가 어지른 게 아닌데도 막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며 다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눈빛 하나로 사람 주눅들게 만드는 게 뭔지 이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기엔 가족들도 살가운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여기 아니면 갈 곳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번씩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도 어려서 금방 포기하고 도망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틸 줄은 몰랐어. 솔직히 하루빨리 나가는 게 여러모로 서로 좋으니까 일부러 더 세게 말했거든. 이렇게 강단 있고 씩씩한 아가씨일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해줄 걸 그랬나 봐. 사실 채연이 너 들어오기 전에 실컷 일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야밤 도주하는 애들이 몇 있었거든. 금방 포기하는 부류일 줄 알았는데 너무 성실해. 솔직히 텃세 당하던 시절엔 야속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는데요. 가까워지고 나서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들으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공장을 제2의 집이라고 여기면서 마음 붙였습니다. 사실 환경 자체는 집안에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몸은 고될지언정 공장에서 지내는 나날이 심적으로는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또래의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 공장은 남자가 맡은 일과 여자가 맡은 일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 일개 직원인 저랑은 크게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애가 저한테 호감이 생겼다면서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한테 말했나 봐요. 워낙 공장 내에 우리 또래가 없으니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무슨 드라마 보듯이 엮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채연아, 그 남자애가 엄청 싹싹하고 성격이 괜찮다고 하던데? 한번 만나봐. 나라면 당장 얼굴 보러 갈 거야. 지금처럼 꽃다운 시절이 또 안 올 텐데 일만 하기 아깝잖아. 혹시 수줍어서 그러는 거면 내가 대신 물어봐 줄게. 내가 보기엔 재현이 너만 수락하면 돼. 혹시 사내 연애라고 눈치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나한테 와서 일러. 아주 그냥 내가 혼내줄 테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환영이라고. 만약 제가 이런 호의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금방 만나러 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덕분에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금방 떠나버릴 관심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열렬하게 격려해줘서 그런지 남자애는 괜히 제가 일하는 곳으로 넘어와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간식을 하나씩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맙고 감동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처지라 괜히 눈에 띄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면서 매번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유지했죠. 그런데 남자의 입장에선 제가 같은 처지의 남자를 만나기 싫어 이러는 줄 알았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혹시 내가 별 볼 일 없어서 거절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뭐 대기업 다니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공장장님 아들이거든.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배우기 위해 굳이 티내지 않고 몸소 겪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미래가 엉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만나보는 게 어때? 솔직히 제가 몇 번이고 모른 척하며 거절했음에도 꾸준히 다가와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어느샌가부턴 저도 이 사랑을 만끽하며 기대하고 싶었죠. 하지만 공장장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저를 만나겠어요. 이 남자엔 언젠가 공장을 물려받겠지만 저는 여기서 말단으로 일하는 여자애잖아요. 하지만 남자애는 이런 저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네 마음 항상 아끼지 않고 표현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공장장님 아들이면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도 했을 텐데 기다려줘서 감동이야. 하지만 나는 너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괜히 나중에 곤란해지기 싫어. 그런 걸로 내가 사람의 급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현장에 와서 직접 구르고 있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나는 지금 배우는 게 많고 다른 아저씨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호감 아니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줘. 결국 저는 남자애와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애는 저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진심을 보여주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자리까지 따뜻한 보온병에 녹차를 챙겨다 줬어요. 그리고 저녁엔 힘들지 않았냐면서 어깨를 주물러줬죠. 사실 제 생일은 가족들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날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손글씨 편지와 케이크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제가 남자의 보물이냐고 놀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저는 성격도 훨씬 쾌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활발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결혼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격렬한 반대를 당할 각오로 인사를 간 거였어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다정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태연 씨야 뭐 우리 공장에서 에이스로 일해주고 있으니 굳이 재고 따질 필요가 없지. 예전에 하도 우리 아들이 절절하게 짝사랑하길래 도대체 언제쯤 받아주려나 궁금하기도 했었고, 이젠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라니 역시 사람 인연은 몰라.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착실하고 상냥하다고 칭찬이 자자한 며느리라면 너무 고맙지. 우리 아들이 워낙 소중하게 생각하길래 누가 와도 받아줘야겠다 싶었는데 사람까지 좋다니까 너무 기쁘다. 그동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제가 결혼을 허락받으러 인사드리러 간 건데도 대접을 받고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원래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공장장님 부부를 찾아뵈며 어렵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직접 과일을 깎아주시며 후식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직접 손수 만든 반찬을 싸주시며 건강 잘 챙기라고 조언해 주셨죠. 감히 제가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되나 고민스럽기도 했답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여자도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겐 다른 고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예랑이를 데리고 친정에 인사드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사랑하는 남자에게 제가 얼마나 무시받고 뭣도 없는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을 여자가 어딨겠어요. 하지만 예랑이는 사이가 돈독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꼭 인사드려야 한다고 고집부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걱정을 하는 거야? 혹시 반대하실까봐 그래? 원래 결혼 허락 받을 때는 그 정도 각오하고 방문하는 거잖아. 만약에 내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거면 마음 놔도 돼. 결국 저는 예랑이를 데리고 친정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랑 계모는 참 떨떠름 하시더라고요. 태연이 너 성인되고 나서 여태까지 딱히 교류 없이 살아왔는데 뭐하러 온 건지 모르겠구나.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어차피 내가 반대한다고 해도 결혼할 거 아니냐. 그냥 예의만 차리러 온 것 같은데 필요 없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부모 동의 없이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나이잖아. 아무리 우리가 사이감 어떤지 살펴봐야 오랫동안 교제한 너만큼 할 수 있겠어? 만약 안 좋은 남자라도 네 팔자련이 같이 살아라.
지난번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랑 너무 비교가 돼서 민망하고 미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초면에 예비사위한테까지 쌀쌀맞게 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의붓동생이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랑 아빠가 왜 그러실까? 첫째 딸 시집 보내려니까 아쉬워서 그러나? 괜히 형부까지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덕담 좀 해주자. 이왕 결혼시키는 거면 서로 인연 만드는 게 좋잖아. 처음으로 의붓동생한테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아빠랑 계모도 더 이상 나무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기분 좋게 결혼을 허락받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 예랑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태까지 교제하는 동안 지극정성으로 저한테 다정하기만 했던 남자가 슬슬 피곤하다거나 귀찮다는 기색을 보이면서 데이트를 미루는 거예요. 심지어 겨우 만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바빴어요. 만약 카페에 같이 들어가기라도 하면 얼른 아이스 커피를 다 마셔버리고 언제 나갈 거냐며 재촉했죠. 그러더니 예랑이는 아예 결혼 준비를 미루려고 들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소홀한 거야? 이제 결혼 허락도 다 받았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잖아. 혹시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었어? 왜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든 건지 궁금하네. 지금 결혼할 생각에 들뜬 건 나뿐이야? 어차피 우리 결혼 허락받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손쉽게 해치웠잖아. 이제 천천히 준비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괜히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 아, 솔직히 요즘 바빠서 일일이 신경 쓰기 힘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예랑이가 바쁠 이유가 딱히 없었습니다. 아예 저랑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랑 같은 공장에 있으면서 뭘 자꾸 피곤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예랑이는 실제로 저랑 영화 보러 가서 2시간 내내 자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기분도 상하고 상처받기도 했죠. 혹시 다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준다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예랑이가 진짜 마음이 식은 거라면 저한테 아예 파혼을 선언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직 이별을 고한 건 아니니까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어요. 원래 결혼 전에는 여자든 남자든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거라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랑이와의 결혼 준비는 완전히 정체돼서 도저히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냐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도저히 할 말이 없고 민망했어요. 이제 채연이 새 신부 될 예정이라 하루하루가 설레겠다. 어떤 드레스 입을진 고른 거야? 나한테만 미리 보여주면 안 될까?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건 괜히 돈 아끼겠다고 참지 마. 어차피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이잖아. 그러니까 난 예전에 하도 신랑이 사진만 잘 나오면 된다길래 새하얗기만 하고 디자인 구린 드레스 입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후회해. 평생 한이 남아서 신랑한테 잡돌이하게 된다니까. 뭐 채연이는 엄청 사랑받으면서 하는 결혼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저는 아직 드레스 안 골랐어요.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여유를 갖고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만약 드레스 보러 갔다 오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벌써부터 떨려서 뭐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둘러대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마 안 가서 예랑이가 왜 갑자기 변심했던 건지 알아버렸습니다. 글쎄 제 의붓동생이랑 예랑이랑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 아시나요? 분명 예랑이가 저를 위해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예약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 장소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저보고 혼자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평소에 데이트라면 약속 장소까지 같이 갔기 때문에 의아했습니다. 설마 의붓동생 데리고 오느라 저를 혼자 오라고 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얼떨결에 삼자대면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폭탄 발언이 떨어졌습니다. 언니, 나 임신했어. 미안하지만 언니 대신 내가 결혼해야 돼. 설마 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데 반대할 건 아니지? 어차피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괜히 언니가 결혼하는 것보다 내가 결혼하는 게 훨씬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당신한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선을 긋는다고 딱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지난 시간 동안 당신한테 진심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랑이 나를 웃게 만들고 있어. 의붓동생이랑 예랑이는 사랑에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상처받았는지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둘이 핑크빛 세상을 기대하며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절망에 빠져 울부짖어도 이제 와서 어쩔 거냐는 시기였죠. 이 배신자들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딱 한 번 마주하게 했던 건데 무슨 눈이 맞았다는 거야.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냐고. 니들이 사람 새끼면 나를 이렇게 불러내는 건 아니지. 지금 네 동생 애 가졌단 말 들려주지 않았어? 어디서 큰 소리를 내는 거야? 분명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다 했잖아. 이미 임신했는데 흘려보낼 수 없는 노릇이야. 그냥 당신만 깔끔하게 물러나면 돼. 차라리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헤어지는 거니까 다행이지 뭐. 이미 마음 떠난 사람 구질구질하게 붙잡는 것보다 잘 지내라고 인사해주는 게 더 멋진 거 몰라? 괜히 미련스럽게 굴지 마. 아무리 그래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나요? 하지만 예랑이의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건 모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차마 믿을 수 없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이가 된 건지 캐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순히 떨어져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글쎄 예랑이가 과거 저 때문에 의붓동생이 발목을 다쳐 무용을 그만둔 것까지 언급해가며 손가락질했거든요. 이쯤 되니 결혼도 아니고 연애하다가 환승당한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랑인 제가 일하는 공장의 차기 공장장이었죠. 결국 저는 제 발로 공장에서 나오겠다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저랑 결혼하면서 예랑이가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속 고집부려 공장에 붙어있다간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나마 예랑이네 공장의 원청기업에서 청소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 다행이었죠. 사실 제가 예랑이네 공장에서 일할 때 원청기업 직원 한 명과 잘 지냈는데요. 그분이 제 사정을 듣고 본인네 회사에 청소부 자리가 났으니 거기라도 지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채연씨, 딱히 갈 곳이 없는 거면 우리 회사에 청소부 자리라도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이런 제안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채연씨도 당장 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회사 정도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원청기업의 청소부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이 뭐 이런 굳은 일을 하냐는 시선도 적지 않았지만 공장 다니면서 워낙 산전수전 다 겪었던 터라 상관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청소하다가 우연히 회장님 지갑을 주게 됐습니다. 원래 명품 지갑인 건 알아도 누구 건지는 몰랐기에 열어봤는데요. 회장님의 명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회장님의 명함만 있는 게 아니었단 거예요. 바로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발견했던 갓난아기 시절 가족 사진도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빠랑 회장님이 아는 사이일 것 같진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비서실에 지갑을 맡기며
혹시 이 사진에 대해 들을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안녕하세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회장님 지갑을 주워서 갖다 드려요.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고 지갑이 누구 건지 확인하기 위해 열었는데요. 제 가족 사진을 발견해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말을 남겼던 거예요. 솔직히 건물 청소나 하러 다니는 여자가 회장님에게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니까요. 비서 역시 뭐 그런 걸 궁금해하냐는 식이었죠. 지갑을 찾아주셨다고 하니 말씀은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매번 이러시면 좀 곤란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나 주고받을 만큼 한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번 딱 한 번이에요. 솔직히 비서의 태도가 쌀쌀 맞아서 회장님에게 제 궁금증이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창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비서가 찾아왔어요. 이전까지의 태도와 달리 저한테 존칭을 부여하며 다급히 회장님을 뵈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떤 정신으로 비서의 손에 이끌려 따라갔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얼떨떨하게 붙잡혀 갔거든요. 그런데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더니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신 회장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손을 어루만지셨죠. 그리고 저 역시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 사진 속 엄마의 모습과 현재의 회장님 얼굴은 세월로 인해 인상이 많이 달라 보였지만 특유의 다정한 눈빛은 여전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살짝 복잡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빠 말을 통해 엄마가 바람나서 저를 버리고 가버렸단 말을 들은 적 있잖아요? 혹시 저랑 아빠를 버리고 이런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만한 뒷배를 가진 남자를 찾아간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 시원하게 전말을 듣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우선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도대체 왜 저를 두고 가셨던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예 제 기억 속엔 엄마가 없어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표정은 참담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도 오해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듯이 부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제야 우리 모녀가 재회하게 된 건지 설명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원래부터 부잣집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별 볼 일 없는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엄마 눈에는 아빠가 남자다워 보였던 거예요. 하필이면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고 만 거죠. 당연히 엄마의 집안에선 두 분의 만남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하시더군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딸인데 그런 놈을 만나려고 해. 제발 헤어지겠다고 약속해라. 괜히 너만 손해라서 하는 소리야. 지금은 사랑이 네 인생의 전부 같겠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뭘 원하시는지 알겠지만 저는 조건 봐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진짜 제가 행복하게 바라신다면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충돌이 있었냐면 외할머니가 엄마 방에 있는 전화선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 방문을 잠그고 열쇠까지 숨겨버렸다고 했어요. 만약 무조건 외출이 필요한 경우엔 운전기사를 붙여 동선을 감시했다고 했죠. 가만히 듣고 있으니 무슨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일 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이런다고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결국 엄마는 창문을 통해 아빠와 사랑의 도피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선택해줄 만큼
당신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해줄게. 무조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물론 당신이 살던 수준에 비하면 많이 어렵겠지만 매일매일 웃는 일이 하나씩 생기도록 만들 거야. 사는 수준 같은 건 상관없어. 원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동안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건 아닐까? 이제라도 당신 옆에서 남들처럼 살아가고 싶어. 괜히 조건 맞춰서 인형놀이 하긴 싫거든. 그렇게 엄마는 저를 낳고 넉넉하진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꿈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한테는 꿍꿍이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집안에 눈독 들여 탐냈던 거였죠. 아무리 사랑의 도피를 떠난 거라 해도 엄마가 자식까지 낳고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엄마네 집안에서도 두 손 두 발 들고 아빠를 사위로 인정해 줄 거라 기대했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네 집안에선 벽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금전적인 도움을 한 푼도 안 해주셨대요. 물론 아빠는 직장이 따로 있어 생계에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랑도 바닥나서 아빠는 엄마한테 거칠게 굴기 시작했어요. 설마 우리 집에서 돈 안 준다고 이러는 거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도망가자고 할 게 아니라 끝까지 설득해보자고 했어야지. 왜 나한테 화풀이 해? 분명 내 눈에 눈물 나는 일 없게 해주겠다며. 도대체 얼마나 순진하길래 그 말을 믿은 거야? 여자 마음 사로잡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신 좀 차려. 어디 가면 조롱당할 테니까. 아빠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한테 손을 드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결국 엄마는 저를 위해 인내하며 살다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아빠가 순순히 헤어져 줄 것 같지 않으니 집안에 도움을 구하러 길을 나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예요. 다행히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기억을 잃게 되셨죠. 그리고 엄마는 집안에선 이 사고 소식을 전해받고 뭔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의 행색이 다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온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집안에선 뒷조사를 의뢰했고 아빠가 고압적으로 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를 빌미로 아빠한테 이혼을 종용했고 엄마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자네 같은 남자랑 만나지 않기를 바랬던 건데 왜 벌벌 떨고 있나? 스스로도 뭘 잘못했는지 감이 오나 보지? 이대로 눈 감아줄 테니까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괜히 애 핑계 댈 생각도 하지 말게. 어차피 우리 딸은 자네 기억하지도 못해. 만약 발목 잡으려고 했다간 인생 재미없을 줄 알아?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없을 거고 애들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냥 서로 없던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 맞죠? 무조건 약속 지킬게요. 아빠 입장에선 엄마의 든든한 집안에서 경고를 받은 데다가 본인이 먼저 본인 무덤을 판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굽신거려야 했겠죠. 이제야 이 모든 전말을 알고 나니 왜 그동안 아빠가 저를 애정없이 키우셨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재혼하고 나서 저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의 기억이 온전히 돌아왔다기보다는 본인이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정보를 습득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아빠의 재혼으로 온전한 가정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데다가 엄마도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식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엄마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직접 키우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가족 사진만은 지갑에 넣고 다니셨던 거죠. 그동안 저나 엄마나
평생 서로의 존재를 그리워했던 것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사실 제가 번듯하게 자라 당당하게 마주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어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숨긴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이 자식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절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놔주지 않을 거야. 이제라도 내가 네 의지할 곳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네 엄마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무조건 약속 지키겠다. 그렇게 엄마는 전 예랑이와 의붓동생이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신혼이 시작될 수 없도록 막아세우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제대로 칼을 뽑으실 거라고는 저도 몰랐던 일이죠. 바로 우리 엄마 기업이 전 예랑이네 공장의 원청이라고 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엄마 기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전 예랑이네 공장에서 알게 된 직원 덕분이었으니까요.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청이었냐면 아무리 업계가 불황이더라도 우리 엄마의 기업 하나 믿고 의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딱 끊겨버리면 전 예랑이네 공장에선 어쩌겠어요? 당연히 전 예랑이네 공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것처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며 절절 기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희 공장에서 나간 게 잘못됐나요? 왜 거래를 끊으려고 하시는지 사유라도 말씀해주세요. 무조건 고칠게요. 그동안 신뢰를 쌓으면서 거래했는데 이렇게 쉽게 끊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 예랑이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전 예랑이와 공장장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 자리엔 저까지 참석해 사자 대면하는 상황이 생겼죠. 역시나 전 예랑이는 저를 마주하자마자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의아한가 보네. 사실 나한테도 축하할 일이 생겼거든. 바로 나를 낳아주신 엄마를 찾았어. 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당신한테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것만큼 나도 축하받을 일인데. 제가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니 전 예랑이는 본인한테 앞으로 닥칠 상황을 예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주 그냥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푸르게 변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공장장 역시 제가 왜 일을 관뒀는지 그리고 왜 파혼하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알아서 난처해 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둘 다 우리 엄마 앞에선 뭐라 제대로 찍소리도 못했죠. 그리고 사자대면 자리가 끝나고 나서 도와달라며 애걸복걸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내가 마지막으로 끊어내는 예의가 없었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곧 아빠가 될 예정이잖아. 제발 이러지 말아줘. 만약 공장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렇게 간절하면 나한테 이럴 게 아니고 아까 엄마한테 뭐라도 호소해보지 그랬어. 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 괜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불쌍한 척하지 마. 이제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 없으니까. 진짜 애아빠로서 책임감이 있고 뭐라도 할 생각이라면 저한테 빌고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이라도 구해보기 위해 용서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 아빠랑 계모와 의붓동생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모와 의붓동생은 쌩 난리가 났다는데요. 아빠는 과거 본인이 저질렀던 짓이 있어서 그런지 차마 엄마한테 뭐라 말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계모와 의붓동생이 뭐라고 말 좀 붙여보라고 들쑤셔도 꿀먹은 벙어리였죠. 그나마 저한테만 어떻게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더군요. 죽을 때까지 내가 너 힘들게 했던 거 반성할게. 어차피 너한테 제일 잘못한 사람은 나잖아.
네 동생 임신까지 했는데 살아갈 길만 터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네가 단호한 척해도 속마음은 여린 아이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제 동생이에요? 쟤는 저 언니 취급해준 적 있대요? 새엄마도 저 딸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잖아요. 게다가 저녀는 제 결혼을 훔쳐갔는데 제가 편의를 봐줘야 하나요? 도대체 아빠는 양심이 없어요? 그러게, 내가 또 경솔하게 말실수를 했구나. 제발 노여움 풀어줘라.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이 편해질지 말해주면 뭐든지 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된다. 만약 네가 머리 박으라고 해도 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라. 항상 제 앞에선 차갑고 쌀쌀맞던 아빠가 전전긍긍 부탁하니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티끌만큼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결국 뱃속의 아이 때문에 의붓동생과 전 예랑이는 결혼했는데요. 의붓동생이 꿈꾸던 것처럼 신혼을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애초에 의붓동생은 직업도 뭣도 없이 집에 눌러앉아 있다가 공장 물려받을 거라는 전 예랑이한테 취집갈 준비했던 거니까요. 당연히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앞으로의 미래도 막막했을 겁니다. 결국 전 예랑이는 여기저기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 위해 용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거래처인 우리 엄마 기업이 끊어버리는 바람에 업계에서도 뭔가 구린 거 아니냐는 의문이 생겼다고 했어요. 당연히 전 예랑이네 공장은 모든 거래처가 다 끊겨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전 예랑이와 의붓동생은 우리 아빠 집에 들어가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우리 아빠는 그 연세의 계모랑 전 예랑이랑 의붓동생이랑 곧 태어날 아이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냥 언니한테 연락해서 다시 한번 구걸해보면 안 돼? 아니 이제 애까지 태어날 건데 이러고 어떻게 살아? 벌써부터 답답하고 끔찍한데. 언니가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렇다 쳐도 아빠는 한번 다시 호소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애엄마 될 거면 제발 철 좀 들어라. 이미 나도 자존심 다 구기고 몇 번씩이나 부탁해봤다고. 그래도 철옹성같이 거절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게 왜 경부될 사람을 꼬셔서 이사단을 만들어? 그렇게 친아빠 친딸 사이인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더니 크게 한바탕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집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는데요. 계모가 저한테 동정심 유발하기 위해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실컷 비웃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와 꾸준히 연락하고 얼굴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새로운 배우자와 자식도 이해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만큼 상속은 거절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드렸는데요. 바로 거절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온 거 다 아는데 내가 돈 탐낼까봐 각서 쓰라고 하겠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도와주고 싶다. 한번 네가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나마 꼼꼼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직접 도와주신다고 하니 열심히 따라가 보겠지만 진짜 잘해낼 수 있을지 자신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엄마는 제가 청소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일을 꾸려나가며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본인이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깥에선 뭐라고 짓거리든 본인 인생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로 바깥의 시선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